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 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순입니다. 오늘 골든타임 한뉴스5로 시작합니다. 생존자들은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9.7톤의 낚싯배가 한순간 뒤집혔다고 말했습니다. 출발이 한 20분 좀 됐을 겁니다. 20분 되니까 그냥 배가 쾅쾅 옆으로 딱 디비지면 싹 가라. 완전히 배가 디비지더라고요. 제주 해안경비안전본부 측도 생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양식장 줄에 걸려 엔진이 멈추면서 급격히 전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가 출항한 추자도 신양항 인근에는 가두리 양식장이 두 곳 있습니다. 다만 구조에 나섰던 어선 선장들은 배가 줄에 감겨 있지 않았고 항구 바깥으로는 양식장이 없다며 기상 악화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추자도에는 오후 내내 비가 내렸고 사고 당시에는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추자도 인근 해상에는 강한 바람이 불었고 물결도 2m 이상 높이 쳤는데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 순간적으로 너울성 파도가 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합니다. 추자도 근처에서는 아주 바람이 셌던 거예요. 일시적으로. 너울이 양쪽에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죠. 전복된 돌고래호는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강한 파도에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리입니다. 해경 감독하에 낚싯배에 오르는 사람들, 어린아이도 끼어 있습니다. 해경이 승선 명부를 따져보지만 이름만 부르고 맙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 한마디로 신분 확인이 끝납니다. 아이들은 몸에 맞지도 않는 어른용 구명조끼를 걸칩니다. 해경 검사 때문에 출발이 늦어진다는 푸념도 나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열댓 명이 신분증 확인 없이 거친 바다로 나갔습니다. 불의의 상황이 발생하면 정확한 인원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 신분증 확인하지 않았어요? 가서 이름을 불러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죠. 부두에 묶인 낚싯배를 살펴봤습니다. 법률상 구명조끼는 승선 인원의 120% 이상, 구명 튜브는 30%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구명 튜브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둬야 하지만 이 중형 낚싯배 밖에 묶인 구명 튜브는 2개뿐입니다. 짜릿한 손맛에 취해 기상 악화를 무릅쓰고 무리한 출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질이 좋은 일명 포인트를 차지하려는 겁니다. 고기가 많이 나와야 접사가 잘 되니까요. 좋은 포인트 가려고 그러는 거죠. 승객들의 안전의식도 문제여서 날씨가 더울 때는 구명조끼를 벗어놓는 일도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정되는 낚싯배는 4천여 척. 언제 어디에서 또다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돌고래호가 신고한 승선 명단에는 22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엉터리였습니다. 이 중 4명은 배에 타지도 않았고 숨진 사람들 가운데 3명은 승선 명단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재 확인한 결과로는 21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로 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돌고래호가 처음 출항한 전남 해남 남성항은 규모가 작아 해경이 담당하는 입출항 신고 접수를 민간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승선 신고가 이루어질 리가 만무한 겁니다. 기상 악화에도 무리한 출항을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돌고래호가 추자도를 떠나 당시 기상특보가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폭우가 내리는 등 날씨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일부 승객들이 계획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고 걱정해 당초 추자도에서 1박을 하려던 일정을 취소하고 기상이 더 악화되기 전에 출항을 서두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에 탄 승객들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도 화를 키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조끼를 전부 다 벗었습니다. 우리 저희들 비가 낚시 이제 조끼를. 관리 부실에 안전 불감증까지
이번 사고 역시 인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찬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4일 김정은이 북중 접경 지역인 신의주에 측정계기 공장을 시찰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만든 측정계기가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북한 매체들이 하루 전날 김정은 활동을 보도해온 관례로 미뤄볼 때 시찰은 중국 열병식이 열렸던 지난 3일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진 속 김정은이 손목에 찬 스위스 명품 브랜드 모바도로 추정되는 시계가 11시 17분쯤을 가리키고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30분 늦은 평양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정은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 47분 전후로 공장을 돌아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베이징 테난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 등과 나란히 열병식을 지켜보던 시간입니다. 열병식에 불참한 김정은이 열병식 진행 시간에 맞춰 지방 시찰 일정을 소화했다는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악화된 북중 관계의 골이 생각보다 깊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을 대신해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당 비서는 시진핑 주석과의 단독 면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농사를 짓다 전쟁터로 끌려온 남한군 남북과 탱크를 책으로만 익힌 북한군 영광. 영화 서부전선은 비밀문서를 잃어버린 남북과 그 문서를 손에 넣은 영광이 서부전선에서 맞닥뜨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적으로 만났지만 각자의 임무를 완수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돕습니다. 이 영화에는 전쟁 영웅은 없어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겪는 고군분투. 북한군 포로의 송선이 기상 악화로 고장나 남한과 북한군이 무인도에 고립되고 이들 간에는 우정이 짝틉니다. 배를 고칠 수 있는 북한군 순호가 전쟁 후유증으로 정신을 놓으면서 남북한 군인들은 순호를 변화시키기 위한 가상의 여신 이야기를 지어내고 무인도를 벗어날 방법을 찾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전쟁, 그로 인해서 슬픔, 분단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아쉽다. 그리고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더 들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남과 북의 대치 상황마저 뛰어넘는 따뜻한 인간애와 우정이 관객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이 시각 현재 돌고래호 전복 사고로 사망 10명, 구조 3명, 그리고 실종 8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밤새 이어졌지만 아쉽게도 추가 발견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속보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경제 골든타임 오늘 박상헌 공감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요즘 전세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돈이 있어도 살 집이 없다고 하는데요.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전세난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지금 전세값이 서울에 이어서 경기도 수도권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가을철이 본격적인 이사철이어서 원래 가을만 되면 전세값이 오르는 것은 하나의 트렌드다, 패턴이다 볼 수 있는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이 정도로 전세값 폭등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현상이 서울 강남뿐만이 아니라 강북, 나아가서 수도권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전세값 대란, 폭등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올봄 5월이죠. 5월 대비 거의 5천만 원, 6천만 원 가까이가 오른 겁니다. 불과 4개월 사이에요. 근데 이 같은 트렌드는 강북, 수도권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이 몇 가지 아파트로 좀 비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 강남 송파구의 잠실 리젠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인데 우리 흔히 말하는 30평형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 5월에 전세 가격이 7억 9천만 원이었는데 9월 현재 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이제 강북이라든가 또 마포구 상암 월드컵 파크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가격대만 다를 뿐이지 이뤄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8억 5천만 원, 4억 2천만 원의 전세값을 내도 실은 들어갈 물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이미 전세 대신에 반전세, 반월세로 물량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저 가격에도 이제 전세를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 이사철에 전세값 많이 올랐다 했는데 최근에는 한 63주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 성수기, 비성수기 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록상 63주 연속 전세값 상승인데 이것도요, 실은 한 200주 연속 상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주별로 잠깐 쉬었기 때문에 그 트렌드가 훼손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세값이 오르는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금리 정책이 가장 큰 영향입니다. 2008년 말 이후에 저금리를 펼치면서 이제 사람들은 집을 다 안 살려고 하고 집주인들은 월세를 바꾸면서 일어나는 건데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표에 나오는 두 번째입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문제인데요. 이 재건축 문제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올 지금 하반기만 해도 개포주공이라든가 개포시형 또 고독 3단지 송판구의 풍납동 우성 이주할 분들이 6,200가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6,200가구가 움직이면은 이분들이 강남의 전세값을 올리고 거기서 밀려난 분들이 강북의 전세값을 올리고 또 밀려난 분들이 수도권 나아가서 뭐 전국적인 전세값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참 만만치가 않은 게 이미 지금 나오는 게 둔촌주공에서도 거의 10,000가구가 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거든요. 이렇다면 이 10,000가구가 또 내년 초에는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세난은 거의 2017년 중반 여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서울시가 10일 날 이런 재건축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이 효과가 있을까요?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과연 6,200가구를 어떻게 시간을 쪼갤 것인가? 게다가 이게 이분들의 이사의 일정을 정하는 게 재산권 침해 문제의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10일 날 이 주택심의회의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예.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미국 금리 인상과 앞으로의 전세값 그리고 부동산 시장 영향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실은 외제 변수로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집 매매를 하실 분들은 9월 이벤트 결과를 보시고 10월로 늦추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만에 하나 미국이 9월에 금리를 올리고 앞으로 미국 연준, 그러니까 미국의 뭐 일종의 중앙은행격이죠. 미국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올 경우에 분명히 우리 국내 부동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심각하면 부동산의 뭐 대란, 집값 급락까지도 예측이 되는데요. 정반대의 상황도 가능합니다. 만에 하나 이번 9월 17일 날 미국이 뭐 금리를 한 번 올리고 나서 1년간 안 올린다라든가 내년 상반기까지 안 올린다라든가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할 경우에 바로 한국은행이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부동산에 일종의 좀 기름을 부어서 굉장한 버블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세값뿐만이 아니라 매매값까지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9월에 미국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또 집 매매를 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다가오는 추석 부담스럽기까지 한데요. 그렇다 보니 추석 선물의 양극화가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 추석 선물의 트렌드 손재은 아나운서가 짚어드립니다. 네, 오늘은 2,000원대 양말부터 3,000만 원대 와인까지 양극화된 추석 선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2,800원짜리 양말 세트부터 3,300만 원짜리 와인 세트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 세트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추석은 풍요의 상징이지만 최고 10,000배가 넘는 가격차의 선물 세트에는 양극화의 씁쓸한 현실이 반영돼 있습니다. 선물 세트 중 최고가와 최저가가 가장 많이 차이나는 상품은 바로 와인인데요. 25,000원부터 3,300만 원까지 다양한 선물 세트가 있다고 합니다. 한우 선물 세트 역시 등급, 부위, 용량에 따라 88,000원부터 138만 원까지 가격차가 나고요. 굴비 세트는 크기에 따라 10마리에 13만 원부터 360만 원, 멸치 세트는 42,000원부터 37만 원까지 가격차가 나는데요.
그나마 가격차가 크지 않은 상품은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낚시여선 돌고래호 전복사고 실종자. 아쉽게도 추가 발견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정확하게 밝혀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사고 원인에 대한 논란이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네.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일단 수사 중인 상태고요. 현재까지 추정되는 거로는 양식장 그물 같은 거에 배에 이제 엔진이 걸려서 배가 정지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정지된 상태에서 옆에 너울이 강하게 이게 쳐서 배가 이제 전복이 됐다. 이게 현재까지 나타나 있는 사고 원인 추정하는 것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사고 원인에 대한 논란은 이처럼 좀 분분한 가운데 자, 생존자 3명 있습니다. 생존자들 사투를 벌였는데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출발한 지 한 20분 좀 됐을 겁니다. 배가 쾅쾅 옆으로 딱 완전히 배가 뒤집어지더라고요. 뱃머리 앞부분 밑 지하에 거기 있었는데 우리 팀만 거의 다 있었을 거 9명 그 안에 들어있었는데 못 당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선장님은 그 출발할 때 그 해경하고 연결돼 가지고 구조가 온다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더라고. 그래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우리 살려주세요 불러도 비가 오니까 문을 닫아놔서 잘 안 들리겠죠. 마침 어선이 하나 이제 있어요. 옆으로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냥 오더라고요. 그래 사실 구조대접이죠. 당시에 배가 뒤집히기 전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와 있었던 상태인가요? 사실 지하가 있거든요. 자고 있는 애들은 제 생각에 배 그 앞부분에 한 4-5명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해경 구조를 기다렸다는 건데 하지만 사망자가 10명이나 발생하는 대형 사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생존자 구조에 나섰던 해경의 늑장 대응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해경이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아직 본격적인 기자 브리핑은 안 나왔는데 크게 두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늑장 대응 논란이고 또 하나는 해경이 출동을 했다는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출동은 하긴 했는데 잘못된 그렇죠. 저게 엉뚱한 해역을 뒤졌다. 왜냐하면 구조 신호를 발생을 체크하지 못하고 네네. 다른 곳에 출동을 해서 뒤졌다라는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오늘 중으로 이 해경의 본격적인 기자 브리핑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늑장 신고, 늑장 출동을 했는가라는 문제 하나와 출동은 하긴 했는데 제대로 찾지 못했는가에 대한 어떤 이 탐색의 같은 이 불성실 같은 것들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네. 네, 지금 이 두 번째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늑장 대응의 바로 부분인데요. 해경이 2시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수색을 시작했는데 신고를 받은 것도 50분이 지난 뒤였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게 그 통신이 다 두절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해경이랑 처음에 구조였던 돌고래 2호 예, 이제 그 선장 얘기가 틀린데 돌고래 1호 선장 얘기는 본인이 무트로 돌아와자마자 통신 두절되고 확인하고 해경 그 센터에 직접 가서 신고를 했다는 네, 얘기고. 그게 7시 55분에서 8시 예, 사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해경은 우리는 그때 직접 와서 신고받은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어제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가 갈리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전화로 이렇게 구두로 한 것도 아니라 직접 갔다 그러니까 거기 뭐 해경센터 가도 CCTV 정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로 거짓 신고를 한 건지 신고한 걸 거짓으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해경이 그것을 파악을 못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금방 좀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문제로 나오고 네. 있는 게 정확한 탑승 탑승객의 인원, 숫자. 인원과 인적사항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금 일단은 21명으로 얘기가 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니라면서요. 저게 왜 그러냐면요. 현행법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어선 같은 거 낚시 어선 탈 때 승객 인원을 신고를 하고 승객 명부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그걸 누구한테 제출하냐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해경이나 뭐 그 해경에다 해야 되는 건데 이런 투자되어 있는 소규모항 같은 경우는 해경이 거기다까지 전부 다 관할할 수 없으니까 동네 어촌계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촌계장한테 그 업무를 위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촌계장한테 제출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주들이나 선장이 그 명단을 제출만 하면 되지 그것들을 이 신고받는 사람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대조할 의무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선장이 나갈 때 어촌계장한테 아이 뭐 계장님 우리 한 20명 타고 나가요 하고 툭 하고 주면 어촌계장 그거 가서 일일이 확인하겠습니까? 확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탑승한 사람과 그 명부에 있는 것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 불일치하는 것들이 항상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작년 4월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상 선박 났다라면 가슴이 철렁한데 네. 아침 보도를 보니까 전국에 낚싯배가 뭐 수천 척이 되고 예. 1년에 이제 이용한 분들이 한 200만 명이 넘습니다. 200만 명. 그런데 뭐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배에는 이제 생선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낚싯배 저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운항을 할 때는 11명이 타야 되는데 낚시를 하면 또 20몇 명이 타도 된다. 규정이 굉장히 애매한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뭔가 하여튼 우리가 사고가 터지면 또다시 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낚싯배에 대한 허점들이 너무 여러 군데 좀 보이고 있는 측면도 좀 문제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규정의 허술함과 또 해경의 늑장 대응, 결국 생존자들을 구조한 거는 민간 어선이었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 때 늑장 보고와 대응 논란으로 큰 곤욕을 치렀던 것 말씀하셨듯이 다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일단 이번에는 반응이 비교적 신속했습니다. 청와대로서는 정말 뭐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떡공보 놀란다고 작년 4월 악몽 아닙니까? 정권 입장에서는 악몽이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해난 사고가 났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때 뭐 대통령께서 어디 계셨느냐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어찌됐든 좀 신속하게 대통령이 지시도 하고 해서 뭐 청와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러니까 세월호 이후에 이번에는 청와대가 좀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해난 사고라는 게 모든 게 뭐 대통령 책임이고 청와대 책임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차제에 어쨌든 낚싯배라든지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관련 법규라든지 국회에 잠자고 있는 법도 아직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다음에 구명조끼 문제도 사실 있었는데 그 승선하신 분들이 네. 묵묵하니까 이걸 젖어 안 있어서 되겠다, 입지 뭐 이렇게 않았다.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은 또 본인들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일이 터지면 뭐 정부의 대응이 어떻다 저렇다 따져봐야 되지만 어쨌든 체계적으로 배를 탈 때 승선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문제부터 하나씩 좀 차근차근 좀 짚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군의 목함질에 도발로 부상당한 장병들을 위로 방문했습니다. 병실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참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키다가 이렇게 다쳤는데 마땅히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당연하고 덕분에 복귀해서 계속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해놓을 테니까 아무런 다른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마음이니까. 예, 사고 34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 직접 병실을 찾았는데 다소 조금 늦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좀 늦긴 했는데 그래도 잘 가셨어요. 그래도 가셔서 그냥 또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손도 잡아주고 우리가 왜 아들이 다치면 가서 엄마가 이렇게 손도 만져주고 어깨도 만져주고 그 할 수 있으면 밥도 먹여주고 뭐 이런 게 엄마의 심정인데 직접 가가지고 대부분의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때 대통령들이 이렇게 가거나 그러면 주로 이렇게 눈인사만 했는데 같이 앉아서 몸을 또 숙여서 손을 만지고 이런 부분을 일단 잘하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시기가 조금 빨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히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얼마 있다가 혹은 뭐 일주일이라도 그 안에라도 가셔가지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어쩌면 그 박 대통령이 항상 이렇게 그 타이밍 문제가 이제 거론되고 있어서 아쉬운 점이긴 한데 늦게라도 가신 건 다행이고 또 가신 모습이 이렇게 서로 어루만지는 모습이라서 국민들에게뿐만 아니라 그 피해 당사자였던 그 2명의 장병들에게도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저 자리에서 지금 30일만 지급이 되는 병원비 지급 그 문제 때문에 간 거죠? 아니, 그 규정도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복무하다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또 민간병원 갔을 경우에는 한 달 이상은 이제 치료비 지원이 안 된다라는 법 규정 문제인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뭐 다 병명이 다를 것이고 아픈 이유가 다른데 저 하사 같으면 정말 2다리가 절단이 된 상태인데 한 달 만에 치료가 된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 아까 그 낚싯배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이 규정들을 그러니까 국회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규정들을 정말 많이 고쳐야 될 그렇죠. 규정들이 있는데 네. 손을 놓고 있는 손을 놓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군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면 민간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민간병원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중상 아니겠습니까? 한 달만 하면 나머지는 자기 돈 내라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뭐 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 기능이 바로 핵심이 저거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려운 가려운 부분들을 법제화를 통해서 이렇게 긁어주는 것이 정치 이제 본질인데 우리 정치가 너무 손을 놓고 있는 측면들이 많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돌고래 후 아직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들의 빠른 구조 그리고 목함질외 부상 장병들의 빠른 쾌유 바랍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시죠. 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오늘 내년 총선 공천 룰을 발표합니다. 예. 사실상 5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셈인데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패권주의 리더십이 당을 지배해 왔습니다. 순혈주의와 배타주의, 진영 논리로 당의 민주성, 개방성, 확장성을 가로막으며
기득권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과감하게 청산하고 결별하는 것이 육참골단 혁신입니다. 육참골단이 정풍운동이고 야당 바로 세우기입니다. 네, 이 육참골단이라는 말,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 지난 5월에 문재인 대표가 한 말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실제로 이제 9월 위기설이, 뭐 9월 위기 전세 대란 아까 말씀하셨는데 야당의 9월 위기설이 좀 다가온다는 느낌이 들고, 혁신위가 일단 첫 번째는 그동안에 사실은 제가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한테도 요즘 혁신위 안중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뚜렷하게? 없습니다. 잘 안 떠오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9차례까지 혁신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이 드는 혁신안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게 열심히 찾느라고 찾았겠지만, 두 번째는 추석을 앞두고 있거든요. 추석은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밥상머리 민심, 전국 국민들의 대이동이 일어나니까,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에 계신 분들도 내려가게 될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9월 위기설이 있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세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세게 치고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쨌든 그 9월 위기설에 좀 기름을 붓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오늘 뭐 발표할 내용이 이제 공천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천 문제인데, 공천 문제는 4월이 걸린 문제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하고 바로 이제 각을 잡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측면은 지금 총론은 강조하시는데, 위기다 강조하시는데, 강론에 그러면 당신이 생각한 혁신안이 뭐냐에 대해서 저는 전혀 지금 윤곽을 말을 안 하고 않죠. 있죠. 네. 근데 물론 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그건 내보고 얘기하지 말고 국민 보고 물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래저래 그 공천 총선 룰, 공천안이 나온다 해서 수습이 될 것인가, 오히려 그것을 D-Day로 당의 분란이 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앞서 김상곤 당 혁신위원장, 전직 당대표로서 안철수 대표도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안 대표 좀 재미난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표현을 썼냐 보시죠. 네, 축구에 비유를 했습니다. 축구로 말하면 지금 경기를 졌는데 슈틸리케 감독이 아니라 전임 홍명보 감독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거과 같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오늘 바레인하고 축구 있죠. 축구인데 오늘 만약에 뭐 한국 팀이 당연히 이겨야겠지만, 이제 현 국가대표가 졌는데 전 국가대표 감독한테 책임 묻냐? 그럼 옳은 얘기인데, 다만 이제 그럼 안철수 대표 시절에 위기가 아니었냐? 그때도 졌거든요. 그때도 졌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이 문제는 굉장히 정치적 공방이다. 혁신안 자체가 별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치열한 기싸움에 안철수 의원이 뛰어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타이트해졌다라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잘 싸우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건 아까 박상우 수석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안철수 의원의 이런 발언들이요, 만약에 저희처럼 외부에서 정치를 평론하는 사람이 했다고 그러면 이건 100점짜리 평론입니다. 더 이상 흠잡을 수 없는 평론입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현실 정치인 아닙니까? 현실 정치인이 거기다가 대권 후보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내놔야 되는 건데 그 대안이 없다는 게 하나 아쉬운 거고, 만약에 이런 류의 어떤 강한 비판 평론을 하려면 이건 4.29 재보선 끝나고 바로 나왔어야 되는 거죠. 4.29 조선 바로 끝나고, 자, 문재인 대표 당신 당장 물러나셔. 나도 물러났잖아. 당신도 물러나지 않으면 이건 친노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거야. 6.7공단 합시다.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얘기하고 있다 가만히 지금 혁신안 마지막 결과가 나올 때 와서 이제 이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거 플러스 본인의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시점인 건데 그게 없는 것이 약간 아쉽고, 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이제는 드디어 약간의 현실 정치인의 모습을 갖춰가는 장면, 그 장면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문재인 대표와 혁신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조국 서울대 교수는 트위터죠. 통해서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그 체제 하에서 현역, 개파, 기득권 보장 공천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용주들의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 조국 교수 제 얘기도 조금 경솔했던 게, 지금 구도가 혁신위, 문을 대신하는 혁신위와 이제 비노 진영의 이 각이 잡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 교수의 얘기는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그러니까 분명한 얘기는 뭐 김한길 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은 문재인이 물러가야 혁신이 완성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조국 교수는 문재인이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되돌이표, 돌고 돌아서 친노 대 비노의 어떤 싸움, 뭐 공천을 앞두고 뭐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는 것인데, 어쨌든 이래저래 지금 혁신위 자체가 좀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개파 갈등 절정을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혁신안 발표하는데 전망,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까요? 공천에 대한 무슨 나올 예를 어떻게 현역은 보세요? 20% 교체 나올 만한 건 다 나왔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과거 이제 새누리당 다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는 명백하게 이제 안 받겠다라고 혁신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성 평가를 하든 정량 평가를 하든 누가 누구를 평가해서 국회의원 공천을 안 주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 평가를 주관적이라 볼 것이고 당한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나오더라도 100% 오픈 프라이머리 합시다 하면 논란이 사그라들까 그렇지 않으면 비주류는 여전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래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치권에 이어서 이제 사회, 사건, 사고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에 휘말린 블로거 A씨. 증거 자료와 관련해서 전부 반복하던 기존의 주장과는 다른 새로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사건 브리핑에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 사건, 드디어 제3라운드가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불륜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블로거 A씨. 이제까지 내놓았던 입장과는 전혀 180도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국 주장의 요지는 홍콩 수영장 사진의 임무는 강용석 변호사가 맞다. 또 일본 신용카드 영수증, 그것도 강용석 변호사 신용카드가 맞다. 이겁니다. 이제까지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입장인데 하지만 블로거 A씨, 당연히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거짓말한 것은 잘못된 건데 그건 내가 바로 그때 강용석 변호사가 맞다. 이렇게 인정하면 내가 불륜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겁이 나서 그랬어.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는 강용석 변호사와 여전히 불륜 관계는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사진이 유출됐는지 난 도저히 경위를 모르겠다. 이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내놓습니다. 자, 블로거 A씨 어찌됐든 간에 본인의 말을 뒤집었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입장에 놓인 것 같은데요. 왜 블로거 A씨가 이제 와서 180도 다른 입장을 내놨을까? 여기에 대한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 하나 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매 1라운드, 2라운드 때마다 본인의 입장을 강하게 입장을 전파를 했는데 블로거 A씨가 말을 바꾼 지금 과연 강용석 변호사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해집니다. 또한 이 사건의 진실 과연 무엇일까?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강용석 변호사와 블로거 A씨는 무슨 관계일까? 여기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까도 양파처럼 계속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블로거 A씨 지난 8월 입장을 내놓을 때까지만 해도 180도 다른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주장과 현재 주장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네, 큰 쟁점은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수영장 이 사진. 홍콩 수영장이죠. 그렇죠. 처음에 8월에는 원본과 배경 동일하지만 이 인물은 강용석 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제는 사진 속의 사람이 강용석 변호사 맞다. 하지만 스캔들을 인정하는 듯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했네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함께 식사했던 부분입니다. 영수증. 8월 18일 동행한 언니의 소유 카드로 결제를 하고 기념으로 남겼다고 했는데 당시 신용카드 영수증에는 용석이란 영문자가 분명하게 나와 있었죠. 근데 바로 어제 인정을 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신용카드 맞다. 다만 함께 식사한 것은 아니고 일정이 맞지 않아서 카드를 받아서 식사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죠. 완전히 180도 다른 주장. 왜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또 미안하다는 사죄도 했고요. 블로그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180도 다른 주장 이제서야 나온 겁니까? 180도 다른 주장이 나올 때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A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 이제 나온 바로 의하면 지금 김태현 변호사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해하자면 그 전에는 강용석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갑자기 내가 뭐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둘 간에 진짜 뭔가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어서 혹시 그런 얘기가 사실화될까 봐 불안해서 못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 과거에 그런 뭐 둘 간의 관계가 어떤 뭐 불륜의 관계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없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소문이라는 게. 그렇긴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지금 현재 이 A씨가 남편하고 함께 하고 있는 이 소송 차원에서도 조금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마음이 일정 정도 상당히 돌아섰다는 거를 확인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거기서 오는 개인적인 내가 더 이상 그 대중들에게 어떤 호의도 받지 못할 것이다.
되겠다라는 생각에 적어도 최소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지금 찾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왜 입장이 변화했는지 김태현 변호사 설명해 주신다고요. 예. 추정인데요. 육창골단 비슷한 거예요.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팔다리를 준다. 우리 뭐 무협지복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칼싸움할 때 나는 팔다리 주고 몸통 보호하겠다는 거죠. 블로거 A씨가 가장 보호해야 될 거는 불륜설의 진실, 그다음에 소송의 승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사진이 이렇게 나왔게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하는 거로 봐서 진실일 거란 얘기가 이제 많지 않았습니까? 법원에도 제출된 증거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걸로 밝히게 되면 금방 밝혀집니다. 네네. 이게 사진이 조작된 건지 아닌지 그거 다 나온다고요. 마지막에 법원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 블로거 A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으로 올 수 있거든요. 네. 재판부 입장에서 뭐야 너 다 거짓말이잖아. 이것도 너 뻔히 드러나는 거 거짓말하면 너 불륜 아니란 것도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팔다리는 주겠다는 거죠. 사진에 대한 건 인정한다. 다만 내가 여자로서 이거 그냥 어떻게 이러면 맞다고 하냐. 나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본성으로서 내가 부인을 한 거지 내가 거짓말 하려고 한 거 아니야. 하지만 불륜은 아니야. 불륜 증거 대박 이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몸통을 보호하자는 거 하나고 이게 제일 큰 거고 또 하나는요. 이게 정말 제 추정이에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요. 실전 보시면요. 이 강홍석 변호사에 대한 불륜설이 한참 나올 때 북한 목함질에 터졌죠. 싹 들어갔습니다. 없어요. 지금 다 마무리됐거든요. 마무리되자마자 이 강홍석 변호사, 이 블로거 A씨가 이걸 터뜨렸단,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왜 했을까? 이 남편 쪽 변호사들의 이 어떤 전술을 제가 보면요. 가지고 있는 카드를 하나씩 까는 것 같아요, 지금. 일종의 살라미 전술처럼. 잠잠해자 하나 터뜨리고, 잠잠해자 하나 터뜨리고. 네. 지금 이제 목함질의 사건 다 끝났고 했으니까 이제 뭔가 하나 또 나올 시점 맞거든요. 시점상 뭐 하나 더 있다면. 아마 그렇다면 블로거 A씨 입장에서 저쪽에서 뭐가 더 나올 것 같을 바에 차라리 내가 먼저 해서 기물을 빼겠다. 이런 전략이 아닐까라는 제가 조금 무리한 추정도 해보는데 네. 한번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제 얘기가 맞는지 아닌지 밝혀지겠죠. 근데 문제는 블로거 A씨뿐만 아니라 강용석 씨도 이렇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꼴이 됐는데요. 8월 18일 날 홍콩 수영장 인물은 본인이 아니다라고 변호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로거 A씨는 180도 다른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강용석 변호인 측의 얘기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었죠. 본인이 아니다. 네. 사진이 왜곡된 것이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오후나 내일쯤 되면 강용석 변호사 입장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아니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은 사진 찍은 사람이 맞다라고 했으니까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 지금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오후나 내일 정도면 난 이러이러했었고 입장은 뭐다라는 것이 입장이 발표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궁금한 거 이제 강용석 변호사 뭐라고 입장이 나올까? 그게 이제 첫 번째 궁금증인 거죠. 네, 이번엔 또 다른 사고 소식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고급 외제차로 고의 사고를 냈던 벤틀리 페라리 부부 사건. 네. 그런데 고급차를 소유하면서도 이 둘의 뚜렷한 직업이 없어서 의문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 의문이 조금씩 풀렸다면서요? 네, 남편의 직업이 밝혀졌다고요? 어떤 겁니까? 이거 저희가 사건 브리핑 오늘 저는 두 번 할 때 제가 두 번째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3라운드가 펼쳐질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드디어 펼쳐지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 2라운드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자기 명의 집도 없고 자기 명의 차도 없고 직업도 일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차의 리스비에다가 이 현금을 갖다 댔을까? 한 달에 쓰는 월세 합치면 1,500원 넘는다는 거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이 과거에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라는 게 밝혀졌죠. 네. 그러니까 판결문까지 공개가 된 것이고 그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거로 인해 가지고 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처럼 판결문 나오잖아요. 수원지방법 판결문이 그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고 단지 그런데 그 판결문상에서 보면 그때 당시 얼마나 수익을 얻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없습니다. 게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국세청에서 탈세 혐의를 수사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탈세 혐의를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그런 범죄 수익이 어느 정도 얻었는지 그거를 통해서 탈세를 얼마나 했는지가 밝혀지겠죠. 여러모로 하여튼 부탕소가 하나로 이 부분은 참 공공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도박 사이트 수익 등 범죄 자금으로 슈퍼카를 구입하고 또 검은 돈을 숨겼을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날 새벽에 합의를 봤을 때 한 3시간 만에 현금을 3천만 원을 왔죠? 현금 3천만 원을 갖고 와서 그 택시기사하고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이미 많이들 파악이 됐었고 아마 국세청 수사 들어가고 검찰 수사 들어갈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저 돈을 어디다 은닉했을까가 정말 관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저 불법 도박 자금들 보면은 산에다가 묻는다라든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20억, 30억씩을 어디서 숨겨놓거든요. 그러니까 잡고 집행유예나 수감을 해도 돈을 못 찾아버리면은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현금을 어디다 보관했을까? 그게 가장 이번 사건의 또 관건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네, 오늘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이어지는 연예계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뜨겁게 달군 연예가 핫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네, 전수영 연예 전문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첫 번째 연예계 핫 이슈.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윤은혜 씨 사진이 있네요. 네, 이제 원래는 표절 논란이라면 뭐 노래나 이제 가수 쪽에 많은 편인데 이제 윤은혜 씨가 의상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중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윤은혜 씨가 입고 나온 의상이 우리나라 윤춘호 디자이너의 의상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 때문에 논란에 휩싸인 건데요. 윤춘호 씨가 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똑같고 우리 직원들이나 나나 그리고 우리 의상을 만들어 선생님들이 봐도 이거는 모두가 느끼는 바이기 때문에 표절인 것 같다. 소름이 돋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예. 배우 윤혜 씨가 출연한 중국 예능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중국 시청률 인지도가 높은 편인가요? 네,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저번 시즌 1에서 나나 씨가 출연했을 정도로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즌 2로 방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디자이너와 그리고 연예인이 함께 나와서 매주 이제 의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렇군요. 네. 1위를 했기 때문에 1위를 하면 이제 의상을 또 팔려 나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윤춘호 디자이너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의상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이 윤은혜 씨가 이번에 중국 프로그램에서 입고 나왔던 의상이고 오른쪽이 윤춘호 디자이너의 옷입니다. 흰색에 예, 굉장히 소매 부분에 굉장히 그 러플 장식이 있고요. 그리고 코트 길이에 아마 지금 포인트는 소매 부분에 이렇게 그렇죠. 이 러플이라고 그러나요? 이 주름이라고 그러나요? 저게 거의 비슷하다. 그것 때문에 지금 표절 논란이 이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디자이너에서도 이제 반응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네. 있는데 이 디자이너들 업계에서는 저것은 거의 이제 표절 쪽이다라는. 왜냐하면 저기에 핵심 디자인이 바로 그 손에 있는 레이스, 러플이라고 네. 하죠. 저 부분인데 저 부분의 각도와 붙여 있는 저 모습들은 굉장히 저걸 창이라고 하기에는 저렇게 일치할 수가 없겠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반응이긴 한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전수영 리포터가 얘기를 했듯이 저 중국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게 비즈니스 사업화 되거든요. 저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윤춘호 디자이너의 이 아르땡 이 업체 쪽에서는 그게 가장 걸리는 부분입니다. 네. 저게 판매가 된다면 자신이 뭐 이게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요. 네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치열하게 붙게 되는 모양일 테고 앞으로 중국 저 방송사에서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게 또 하나의 뭐 한류의 흐름 속에서도 바라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네, 글쎄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따라 판단이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누리꾼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네. 있습니다. 디자인 표절한 거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요. 윤은혜 씨가 사과해라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저런 디자 아이디어는 누구라도 한 번쯤 해봤을 그렇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이 논란에 대해서 윤은혜 씨 측에 지금 반응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소속사에서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이제 이거는 짧은 시간 내에 저희가 디자인을 해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깊게 공부하고 내는 거라고 합니다. 또 요즘 유행에 맞춰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레이스가 달린 건 어쩔 수 없고 우연의 일치로 색상과 디자인이 맞았을 뿐 뭐 표절한 이유도 표절한 적도 없다고 밝혔고요. 오히려 윤은혜 씨의 이름을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쓰지 말아달라고까지 극단적으로 굉장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대받아쳤네요. 네. 윤은혜 이름 쓰지 말아달라. 아마 디자이너 외국 업체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적반하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표절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표절이라고 한다고 아니라 저 정도가 나오게 돼서 만에 하나 이제 윤춘호 씨에서 또 윤은혜 씨 입장을 걸고 넘어지면 이제 명예훼손과 표절과 제3라운드로 또 가게 되는 문제가 네. 되겠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도 이렇게 초강수로 나온 윤은혜 씨에서 이 문제는 이 일파만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쉽게 끝나질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연예계 핫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한 이슈는 오뚜기 모델인데요. 이제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익숙지는 않은 인물인데요. 누굽니까? 네, 이제 연예인 함연지 씨입니다. 이제 이분이 2014년 뮤지컬 배우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오자마자 이제 주인공도 많이 맡으시고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오뚜기 이제 3세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예인 상장 주식 5위로 바로 떠올라서 굉장히 화제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연예인이 아니었는데 네. 뮤지컬 배우로 데뷔하면서 연예인 주식 부자 순위에 그냥 일약 5위로 올라선 거죠? 그렇습니다. 이 그러니까 함연지 어떤 분입니까? 할아버지가 함태호 오뚜기 창업주고요. 네. 아버지가 함영준 현 오뚜기의 이제 회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로얄 패밀리인데 지금 나온 것처럼 뉴욕대에서 이 뮤지컬 쪽을 연기를 배우고 와서 일약 한국에 오자마자 뮤지컬에서 바로 타이틀 롤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게 됐는데 오늘 지금 실시간 사이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재벌닷컴이라는 곳에서 연예인 주식 부자 순위를 밝혔는데 느닷없이 함연지 씨가 366억이라는 평가 차익으로 5위에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표가 나오고 있죠. 네. 양현석 대표, 이수만 사장, 또 한성호 대표, 배용준 대주주에 이어서 5위에 올라서니까 도대체 누구냐? 없던 인물이 왔냐? 이런 그렇죠. 건데요. 함연지 씨는 지금 제가 주식 추이를 보니까 14살 때 이제 만주를 이미 징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만주 네. 징여세 내고 받았던 돈이 12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6년부터 근데 오뚜기가 이렇게 쓱쓱쓱 커오다가 최근에 내수주가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12억의 평가 가치가 한 거의 10년 만에 366억으로 몇 배가 늘어납니까? 거의 20배. 30배 가까이가 늘어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함연지 씨는 이 돈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뮤지컬계에서의 이제 또 다른 뭐 여러 가지들 논란들로 인해서 계속되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네, 아마 이 기사 접하시고 나서 함연지가 누구지 하셨다가 이 방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광고, 네. 오뚜기에서 만든 카레 광고에서 본 인물이구나 하고 아마 생각이 나셨던 분들이 대다수실 텐데 그런데 오뚜기의 그런 집안 사람이라면 그 광고에 출연하는 게 또 맞나라는 그런 의문이 또, 있어요. 예. 이게 네. 아무래도 할아버지의 백을 잡아서 나온 게 아닐까 하는데 나름대로는 직접 당당하게 300대 1의 그 경쟁률을 뚫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대중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네. 오디션을 뚫고 예. 지금 오뚜기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됐는데 네. 과연 그걸 또 곧대로 믿기는 또 그런 네, 부분이 그래서 이제 있습니다. 과정상으로는 네. 보니까 정말 300대 1이었었고요. 저 컨셉이 이제 공연회, 그러니까 상대방 남자가 임태경 씨였어요. 그러니까 네. 뮤지컬 업계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 뭐 여러 저 구색을 이렇게 맡고 있는데요. 그 뭐 어쨌든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연예가 이슈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